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연구 챕터 2 연구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보면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 정보화된 동의, 사생활 보호, 간호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언급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한번 보세요.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라고 하는데 인간대상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자, 이 IRB는요,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에 다 있죠.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이 IRB가 있어서 간호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나서 IRB를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논문이 진행이 안 되죠. IRB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 자료 수집을 하고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디스커션이 나오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연구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중계제와 분할 출판은 이제 연구윤리에 이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호사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 통제, 그리고 규약 등을 가지고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에요. 대상자에게 해악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죠. 간호사이자 과학자인 간호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연구를 설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면서 인간을 이롭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자신의 연구 참여 여부나 수행하는 역할과 관계없이 연구의 기준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연구에는 윤리적인 부분이 있고 모든 연구자는 윤리적이어야 하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에드워드 제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1789년 영국에서 수두 예방을 목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실험을 강행을 한 점, 사용되는 실험물, 돼지의 수두균이죠. 인간에게 안전한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이 됐고 연구자가 대상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린 피험자를 상대로 실험을 감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일본군에 협력한 의사와 과학자들을 볼 수가 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실험이 나치에 협력한 의사와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이 세상에 알려졌죠. 대상자를 얼기 직전에 차가운 물에 빠뜨려서 얼마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하거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인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물과 예방주사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체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했죠. 근데 나치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서도 이제 자행이 되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가장 유명한 연구가 터스키기 매독 연구예요. 1932년부터
1972년부터 72년까지 매독의 자연적인 질병 경과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매독 치료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매독에 가장 권고할 만한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매독 감염자들이 치명적인 손상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였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많은 수의 피험자 가족이나 그 밖에 무고한 사람들이 매독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브루클린의 이제 유태인을 대상으로 유태인 만성질환 병원에서는 인체의 거부 반응을 알고자 노인 입원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주입했고요. 또 펜실베니아 주립병원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이나 독감, 또 뇌막염에 대한 실험이 자행되었고, 이 대상자들이 이제 취약한 대상자였죠. 주로 가난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1950년대에 탈리도마이드는 그 입던약으로 많이 제공이 됐는데, 그거를 먹고 태어난 아가들이 이제 사지가 없는 그러한 기형이 한 2만여 명이 태어났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연구윤리를 지키지 못한 사례의 대표적인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간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그 비윤리적인 연구의 사례 때문에 다른 이제 법적인 장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연구윤리와 관련된 윤리규약에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치에게 협력한 의사와 과학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인데, 인간 피험자의 자율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이 강령은 피험자의 이익과 자율성을 최초로 공식시킨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헬싱키 선언이에요. 1964년 세계의사협회에 의해서 공포가 된 선언인데, 여기 이제 정의의 원칙인데 대리인 동의를 제한하고, 대리인 동의는 자율적으로 동의할 수 없거나 자율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부족한 피험자에게 대리인 동의를 도입하여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든가 헬싱키 선언은 아주 유명한 그 윤리 규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가 벨몬트 보고서인데,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중요한 윤리 원칙을 규정했어요. 첫 번째가 인간 존중, 두 번째 선행, 세 번째가 정의입니다. 자, 벨몬트 보고서에서 그 세 가지 중요 윤리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수행 시 지침이 되는 윤리 원칙들, 첫 번째가 인간 존중, 자율성 존중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데,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나오죠. 개인은 자율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하고, 자율성이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연구가 피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종의 유산으로 생각하여서 피험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취약한 집단의 사람은 피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명백한 연구에서 이것들을 배제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집단에 속한 또 다른 대상자로 이제 이민자가 있을 수 있죠. 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독립성, 자립성, 결정에서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자율적인 존재로 대접받을 것과 자율성이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informed consent라고 해서 정보화된 동의 혹은 사전 동의라고 하고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된 동의는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구해야 하고 보건의료 전문의는 대상자가 어떤 목적, 어떤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보화된 동의, 사전 동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이해, 피험자의 능력과 자율성 등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상자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정보화된 동의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상자의 상황과 능력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둘째, 대상자가 정보 절차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영향도 predict,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불법적인 강요나 설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는 피험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결정에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죠. 두 번째가 어린이 동의와 조건이에요. 어린이는 취약한 대상자이죠. 그런데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린이의 정신건강이 그들의 신체적, 환경적 적응 능력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피험자로 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에서도 어린이에게 정보화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어린이로부터의 동의, 이거는 부모로부터 허락,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가 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수준이고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동의와 허락을 했다면 그 연구는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child라고 하는 것, 연구와 관련된 치료나 절차를 동의할 법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를 받는 사람이죠. 동의, assent는 연구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확실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per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 어린이가 참여하는 연구에서 부모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자, parent라고 하는 개념, 어린이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한 부모를 말하고요. 보호자는 가디언은 어린이의 편에서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동의라고 하는 것, 피험자가 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만 있어도 되지만 피험자가 6세 이상이면 피험자인 어린이로부터는 동의, 법적 보호자로부터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두 번째 윤리 원칙이 선행이에요. 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은 최소화시켜야겠죠. 선행 및 악행 금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이익과 관련이 되는 개념이고 악행 금지는 피험자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이 되는 개념이에요. 만약 연구가 연구의 선의나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치료적인 연구와 비치료적인 연구에서 이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피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치료적인 연구에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타적인 마음으로 비치료적인 연구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 연구로 인해 생기는 선의나 혜택을 입증하지 못하면 굳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호 연구자는 깊이 고민해 봐야겠죠. 특히 질적 연구에서 피험자의 삶을 다룰 때 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연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리스크하고 베네핏을 비교했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면 그 연구는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연구를 수행할 때 해를 끼치지 마라. 이익은 최대한으로 하고 해는 최소한으로 하라는 선행의 두 가지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헬싱키 선언에서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를 구분했고 치료적 연구는 대상자의 질병이나 경험이 치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임상연구라고 하고요. 비치료적 연구는 대상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지식을 생성하는 일반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헬싱키 선언은 인간이 비치료적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과 관련된 문제예요. 연구자 이익이 피험자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죠. 연구 이해와 관련되는 내용은 동의서의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패드를 아이패드라든가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전자서명도 하죠. 간호사는 이익이 명백한 실험에서 실험적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통제 그룹으로 배정할 때 갈등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미리 통제군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정의죠. 정의의 원칙. 자, 정의라고 하는 것. 이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가야 할 권리나 혜택이 정당하게 가는 것이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구윤리에서 정의의 개념은 공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나 이민자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 결과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전제되는 질문에서 첫 번째, 무엇이 윤리적으로 건전한 연구인지, 두 번째, 연구로부터의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 그렇다면 공정함으로서의 정의는 취약한 집단이나 특별히 민감한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취약하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집단의 연구 참여 여부는 그들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연구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연구 수행 시 제기되는 문제는 informed consent, 선행 및 해악 금지, beneficence, non-malfeasance, 비밀 유지, 사생활 보호, 그리고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보호 등과 그 밖에 연구나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밀 유지 및 사생활 보호예요. 비밀 유지 문제는 피험자의 권리, 존엄성 그리고 사생활 존중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밀 유지는 대개 익명성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사생활 보호, privacy prot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유지는 대개 익명성에 의해서 성취되고 사생활 보호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의 법이나 질서에 대한 요구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취약한 피험자 보호예요. 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취약한 피험자의 연구 참여 여부는 연구의 심각성이나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대체 가능한 대안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취약한 집단의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가? 취약한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취약함이라는 그런 뜻은 자신의 권리와 복지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구나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인데, 좋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면서 과학적인 연구예요. 근데 진실하지 않은 연구는 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연구는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날조, 변조, 표절. 날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변조는 연구 대상, 방법, 결과에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변조입니다. 자,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이나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할 때 보면은 그 표절하는 그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표절이 만약에 20%나 30%가 넘어가면은 그 연구는 거의 표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윤리상 문제가 되어서 퍼블리케이션을 발표를 할 수가 없죠. 또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표절은 크게 아이디어 표절과 본문 표절로 나뉘는데, 말을 그대로 하는 거, 혹은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요약하기, 서머라이징, 이것도 그 표절에 속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연구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익과 인간 존중,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를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합니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외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명명될 수가 있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내에 있는 조직이면서 기관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구는 IR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심의 면제, 신속심의, 정규심의로 분류가 돼요. 심의 면제는 명백하게 피험자에게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인데 보통 IRB 위원장에 의해서 판정이 되고요. 신속심의는 대상자에게 주는 위험이 최소한으로 생각되는 연구이면서 혹은 이전에 승인받았던 연구의 일부가 수정되어서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 보통 IRB 위원장이나 경험 있는 위원 1명에서 2명의 참석으로 판정이 됩니다. 정규 심의는 그 밖의 위험이 최소한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모든 연구를 정규 심의하는 거죠. 자, IRB 구성 한번 봅시다.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최소한 5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들 중 몇 명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전문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위원회는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 과학자여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죠. 위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그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 또는 전문 과학자여야 합니다. 취약한 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서는 취약한 대상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어야 하고 연구계획서가 위원들의 전문성을 벗어난 정보를 다룰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받은 전문가가 위원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설계를 포함해서 연구의 비윤리적인 측면과 참여자의 안전, 자율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안된 연구계획서를 심의 면제, 신속심의, 정규심의로 분류해서 관리하면서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를 이렇게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자, 또 공동연구자. 책임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대학의 무슨 교수님, 또 공동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있지만 거기 이제 그 석사생이나 박사생이 또 혹은 연구원, 포닥 연구원 등이 들어갈 수가 있죠. 절차를 보면은 일단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고 제출 서류 및 접수 통보를 하는데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뭐 심의 면제라든가 정규 심의, 신속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승인이 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하고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한번 IRB가 만약에 피드백이 왔는데 다시 이거 고쳐라. 그러면은 2달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연구계획서를 그래서 뭐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뭐 어떤 이상 반응, 중대한 이상 반응 및 중간 보고 등 지속적으로 이제 심의, 이건 이제 해당되는 경우 종료되거나 결과 보고서 제출 심의 후에 이제 연구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윤리인데 출판윤리는 부당한 저자 표시와 이중 게재가 주된 내용이에요. 자, 저자라고 하는 것, 출판되는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자료 수집이나 해석 및 발표 초안이나 수정, 최종본에 결정적으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공적 신뢰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저자는 연구팀 내에서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판되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적 신뢰를 일정 부분 갖는 사람을 이제 저자라고 하는데 그 외에 이제 기여자라고 하죠. 연구에 기여했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자를 이제 기여자라고 하죠. 두 번째 출판 윤리 중에서 이제 중복 출판이 있어요. 연구 결과를 2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건데 이중게재, 논문을 2번 이상 발표를 한다거나 2개 이상의 논문으로 나뉘어서 발표하는 것, 분할 출판이라고 하죠. 덧붙이기 출판은 표본의 수를 증가시켜서 발표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출판 윤리에 어긋나는 거죠. 자, 저작권,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나 출판사에게 있어요. 흔히 출간된 논문이나 논문에 기재된 증례, 사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진, 표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어떤 표, 사례
이런 거는 이거를 도용을 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표절, 자기가 쓴 논문이라도 본문의 일부, 표, 그림 등을 중복 사용하는 것이 자기 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출판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도 출판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